형사님, 오셨어요? 진정하시고 앉아보세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지금 눈앞에 아들을 유기한 범인이 있는데 진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한 대로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드님을 제가 잠시 데리고 있던 것은 맞지만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밖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게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아이를 유기한 납치범에게 자비는 없으니까요. 제가 요 앞에서 얼굴만 살짝 들이밀어도 바로 총알이 날아와 제 머리를 수박 부수듯 부수겠죠. 정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없어요. 약속한 대로 10분, 딱 10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형사님과 함께 이곳을 나가 순순히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약속한 대로 10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느긋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형사님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 10분 안에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저는 오랜 기간 형사님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혼자였던 형사님이 멋진 여자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는 순간에도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 같으니 형사님 결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형사님 결혼식 했을 때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와서 고생 꽤나 하셨지 않습니까? 하필 야외 결혼식 중이어서 보통 난리가 아니었죠. 당시 저는 형사님 쪽 하객에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후다닥 달려와 하객에게 고개를 숙이곤 비가 오니 우선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때 형사님은 지금처럼 상기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허둥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와중에 아내분은 긴 웨딩드레스가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죠. 보다 못해서 제가 나서서 웨딩드레스에 긴 옷자락을 대신 잡아드렸어요. 형사님은 제게 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맙다 라고 웃으셨죠. 형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때 아주 잠깐이나마 형사님이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드님이 3살 무렵에 갑자기 열이 났을 때도 마음고생 참 심하게 하셨죠. 열이 펄펄 나서 의식을 잃은 아들을 데리고 택시를 잡기 위해 새벽거리를 휘젓고 다니셨잖아요. 그때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운 좋게 붙잡아 응급실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덕분에 아드님은 무사했고요. 당시 그 택시를 몰았던 기사도 바로 저입니다. 형사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늘 주위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하다는 인사는 됐습니다. 형사님에게 아드님이 중요한 만큼 제게도 형사님의 아드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다시 아드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아드님이 덩치 하나는 좋더군요. 멀리서 보면 어른으로 보일 정도예요. 누가 형사님 피출 아니랄까봐 덩치 하나는 형사님을 쏙 빼닮았어요. 덩치 큰 아들을 두셔서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아, 먹성도 좋더라고요. 케이크 하나를 사주니 좋아라 하면서 하나를 다 먹더라고요. 평소엔 간식 같은 거 잘 안 사주신다면서요? 아드님이 아빠는 몸에 좋지 않다고 이런 거 안 사주는데 아저씨는 이런 걸 사줘서 좋아요 라면서 해맑게 웃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형사님 덕분에 케이크는 입에도 못 대는데도 말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친해진 친절한 아저씨와 재밌는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놀이공원에도 놀러가고 게임도 하고 밤늦게까지 TV도 봤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형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형사님의 아들을 가지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임신하셨을 때 기왕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길 바랬습니다. 딸이면 제대로 기분이 안 날 것 같았거든요. 물론 딸이 태어난다고 해도 계획이 달라질 건 없겠지만 이왕이면 아들이어야 감정이입이 쉬우니까요.
형사님, 자식을 가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전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피부치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도 때때론 상상하곤 합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반 닮은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 정말 멋진 일이죠. 아무리 이기적이고 험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자식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죠.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드님은 멀쩡합니다. 잘 살아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과연 형사님처럼 거친 분도 자식을 사랑할까? 저는 항상 이 의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예외는 어디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몹쓸 부모들이요. 저는 행여나 형사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듣자 하니 형사님은 바쁘셔서 아드님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셨다면서요. 주말에 잘 들어오지 않는 데다 휴일엔 그냥 잠만 주무신다면서 아드님이 불만이 많단걸요. 거기다 툭 하면 고함만 지르고 화만 내는 통에 아드님은 형사님을 무척이나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아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곤 했어요. 형사님이 아드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나 해서 말이죠. 알죠, 압니다. 형사님도 형사님 방식대로 아드님을 사랑하시겠죠. 다만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일 겁니다. 그래도 아드님은 아직 그런 걸 이해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뭐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아드님은 툭 하면 화만 내는 무서운 아버지보단 살갑게 구는 친절한 아저씨를 더 따르게 됐으니까요. 아드님과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형사님은 그다지 아드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계획을 전부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요 몇 주 전 운동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형사님 요 근래 사건 때문에 밤을 며칠이나 꼬박 새우셨잖아요. 집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끼니도 챙기지 못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운동회를 한다는 소식에 비틀거리면서 학교까지 가셨죠. 며칠 동안 쉬지 못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아들을 응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 모습 보고 완전 감격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형사님처럼 거친 분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저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깊고 언제나 저를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전 아마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죽어도 못 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눈이 펑펑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길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내로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왠지 심통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처럼 즐기지 못했거든요. TV나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죠. 그렇게 할 일 없이 TV를 보다가 우연히 케이크 광고를 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광고 속 가족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피곤해 절은 아버지를 붙잡고 광고 속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졸랐어요. 딱히 배가 고팠던 건 아닙니다. 그냥 광고 속 가족들처럼 저도 단란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게 무척이나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제 칭얼거림에 흔쾌히 밖으로 나가셨죠. 항상 입던 낡은 붉은 재킷 하나만 걸친 채로요. 그리고 그게 제가 봤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한 사고에 휘말리셨거든요. 형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특유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 은행에 강도가 들었죠. 그 강도는 경찰의 포위를 뚫고 도망치다 한 상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강도는 우리 아버지가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아니 비슷한 색의 붉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널리고 널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은행 강도를 뒤쫓고 있던 형사가 오만한 판단을 한 게 문제였죠. 그 형사는 은행 강도로 놓쳐서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던 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특유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 비슷한 옷을 입은 제 아버지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죠. 그 형사는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아이를 위한 케이크가 들려 있었는데도요. 형사님,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흉악무도한 은행 강도와 아들을 위해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던 가장을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골격과 얼굴도 모두 다른데 고작 비슷한 재킷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을 쏘실 수 있는 겁니까? 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제 아버지는 형사님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죠. 그냥 근처에 있던 은행 강도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차라리 저희 아버지가 끔찍한 죄를 지어 죽었더라면 그나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편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형사님은 끝까지 은행 강도로 추격해 사살하셨죠. 뉴스에서 나와 사건을 브리핑하던 형사님은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인을 쫓던 중 불미스러운 실수가 있었으니 이해해달라 라고요. 실수. 그래요. 모든 건 실수였습니다. 형사님에게는 그저 모든 게 불미스러운 실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해야 할 책임을 떠안았죠.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꼭 제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것 같아 아직도 케이크를 보면 구역질이 치밉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형사님을 만나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이 억울한 사건을 널리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릴까? 몰래 집에 들어가 먹는 음식에 약을 탈까? 칼을 들고 숨어있다가 목을 찔러 죽여버릴까?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라고 해서 형사님과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 이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니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라고 해서 형사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사님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형사님도 동의하시죠? 형사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잡소리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아드님을 납치한 이후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납치되면 그러실 거예요. 살해분별 못하는 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피로 쓴 편지나 아이의 비명이 섞인 영상이 시시때때로 날아오니 누구라도 냉정을 유지하긴 힘들 겁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언론사에 보낸 편지나 영상은 전부 조작된 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그럴듯한 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형사님이 애가 타시길 바랬거든요. 또 그래요.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공개 수사로 들어갈 것 같기도 했고요. 공개 수사에 들어가면서 형사님이 뉴스에 나와서 말씀하셨죠? 이제 온 국민이 네 존재를 알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목격자고 감시자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자수해라. 라고요. 형사님은 아마 그 말을 듣고 제가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저는 모두가 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경찰들도 경악해서 빨리 저를 잡으러 왔으면 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서 빨리 저를 죽이러 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일부러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새빨간 재킷을 골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으셨던 것과 똑같은 색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데리고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을 돌아다녔죠. 형사님이, 경찰이, 전 국민이 붉은 재킷을 입은 저를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열심히 돌아다닌 덕분에 제 존재는 쉽게 대중들 사이에 퍼졌죠. 자칭 프로파일러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사이코패스 겸 성도착증 환자라 아드님을 납치했을 거라는 그럴듯한 추론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편지나 영상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면서 아드님의 생사가 불투명하다고 잔뜩 겁을 줬죠.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전 당시 아드님과 피자를 나눠 먹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실컷 보고 있었거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아드님의 손을 잡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저는 죽어마땅한 흉악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무정한 경찰들 역시 어서 저를 죽이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형사님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목격자 혹은 감시자가 되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저를 제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덕에 형사님이 빠르게 저를 쫓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독대까지 하고 있고요. 제 계획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이른 만큼 예의상 형사님에게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사님은 이걸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요. 고생하신 형사님을 위한 제 작은 배려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10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약속은 약속이니 이제 형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 붙잡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의 처벌이든 달게 받죠. 아드님이요? 무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형사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사님이 제게 오시는 걸 보고 내보낼 준비를 했죠. 다만 이대로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같이 지낸 시간이 각별했거든요. 그래서 모형총 장난감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요즘 장난감은 참 대단하던데요. 멀리서 보면 진짜인 줄 알 정도로 세밀하더라고요. 사내 아이라 그런가 아드님은 그걸 받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일부러 비싼 선물을 고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형사님이 저와 독대하시기 바로 직전에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날이 많이 추운 만큼 제가 늘 입고 다니던 빨간 재킷을 단단히 입혀보냈습니다. 아이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제 옷을 입히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아드님에게는 저기 골목 뒤편에 숨어 있다가
10분 뒤에 짠 하고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선물한 모형총 장난감을 이리저리 흔들면서요. 아드님이 어른들을 놀래킬 생각에 낄낄거리며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저와 아드님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밖에 대기 중인 경찰들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사살 명령을 받고 신경이 날카로운데 제가 자주 입고 다니던 눈에 아주 잘 띄는 빨간 재킷을 입은 누군가가 눈앞에서 총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형사님,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야죠. 안 그렇습니까?